네, 그럼 지난주 자산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주말 동안에 한국 수출 데이터가 나왔었는데 예상 대비 살짝 부진했고 여전히 계속 내려오는 트렌드였다는 거. 그래서 아직 뭐 이런 실물 경기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내려가겠죠, 앞으로도요. 네, 그리고서는 중국 일주일 내내 이제 휴장한다는 거고요. 경기에 대해 우리 판단해 볼 수 있는 ISM 제조업, 그 다음에 비제조업, 그리고 고용 데이터가 많이 나옵니다.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는 유가 쪽인데요. 사실 유가에 대해서는 뭐 답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200만 배럴 감산을 오펙 플러스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그 전주 주말에 그 100만 배럴 감산도 검토하고 있다란 이야기가 맨 처음에는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강도를 높여간 거죠. 그렇죠? 자, 다음으로 미국의 테슬라 3분기 인도량이 발표가 되었는데 예상 대비 부진했다라는 이야기이고 이게 사실은 테슬라 주가를 억누르는 제일 큰 요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예상은 한 36만 대 정도인데 실제로는 2만 대 정도 부족하게 판매가 되었고요. 인사이드 EV라고 해가지고서 여기서 매달 이런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본인들 나름대로 테슬라의 지금 그 오더 잔고가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뭐 이제 주문 들어오는 거 그거 대기일수 하고요. 그 다음에는 공장들이 늘어나서 생산이 얼마나 되고 있느냐라든지 뭐 그런 거에 따져가지고서 오더 잔고를 수주 잔고를 계산을 해보게 되는데 이게 계속 올라갔었어요, 여러분.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8월 달 데이터가 내려오는 걸로. 물론 여기에는 테슬라가 공장 확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이 원활해져 가지고서 좀 소화를 하고 있다는 것도 되는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이거를 해석을 좀 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잔고가 계속 늘어나니까는 점점 사람들이 이제 그 기대가 늘어나는 거죠. 와, 테슬라 진짜 장사 잘 된다. 근데 여기 좀 떨어지니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뭔가 이제 재고 잔고 주문 잔고가 줄어드는 것이 조금은 안 좋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소문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에서 장이 이렇게 안 좋아지게 되면은 꼭 이렇게 사고 치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얘기 나온 금융기관은 구체적으로는 크레딧 스위스입니다. 크레딧 스위스 아마 익숙하실 이제 그 전에 들었던 뉴스라고 한다면은 빌황 때였을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CFD, CS하고 일본, 뭐 미국 회사들은 거의 손해가 없었고 요런 데에서 손실을 봤었다. 얘기가 나왔었죠. 사실 이때부터 비틀비틀 거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익이 줄어드니까 CS에서 배당도 줄인다라고 그 사이에 발표했고 그 다음에 대표도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주가 보시면은요 계속 떨어졌습니다. 계속 이렇게. 그래서 회사 사정이 계속 안 좋아졌습니다. 여기는 사실. 그러니까는 이번에 뭐 금리가 올라서 아니면은 뭐 이제 부채 연관된 투자가 늘어서 이런 것이다라기보다는 CS는 제 생각에는 다른 금융사들하고는 좀 판이하게 다른 주가 모습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좀 실적이나 그동안에 너무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았고 이거는 그동안에 너무 방만한 경영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CS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CDS 프리미엄, 흔히도 이제 부도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금융위기 수준까지로 지금 CS는 올라갔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CS가 경영을 너무 못했다. 라는 생각이고 몇 년 전에도 유럽에서 이런 금융기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이체방크인데요. 그때 당시에 도이체방크도 이것저것 정말로 문제가 많았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은행이 이렇게 센 베팅을 몰려가가지고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포트폴리오 엉망이었는데 근데 뭐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유럽에서 구원투수가 등장을 하죠.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 그동안 문제만 일으켰었는데 이날은 효자였어요. 자, 부자 감세를 철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건 중앙은행이 뭐 다시 QE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영국의 지금 증시 상황 입장에서 봤을 때 잘못된 정책. 지금 이제 돈 푼다는 거는 증시에서는 막 그 인플레가 오히려 더 자극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결제이자 하려면 영국 신임 총리가
본인의 감세안을 철회해야 된다. 이 얘기가 제일 많았었는데 일부가 철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양보를 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소득세 최고세율을 폐지하겠다라는 것만 철회를 한 거라서 나머지 95%의 감세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시한폭탄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날은 정말로 한숨만 돌린 거다. 잠재적으로 지금 영국에서 나온 이 정책 실패, 이거는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에서 있는 ISM 제조 PMI가 나왔는데요. 두 번째 구원투수라고 이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상 대비 숫자는 부진했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오히려 경기가 너무 뜨겁지 아니한 것이 시장에는 좋죠. 왜냐하면은 금리는 내리게 되고 증시는 올릴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내용 자체는 좀 나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좀 뭐 내려오는 게 좋다라고는 해도 그래도 우리가 미래를 좀 보일 수 있긴 해줘야 되는데 뭐 신규 오다라든지 이건 지금 50 이하로 기준선 이하로 크게 떨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주문 잔고라든지 이것도 까딱하면 이제 50 아래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수출 또 신규 주문도 역시나 계속 부진한데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서는 미래에 대해서 전망이 나빠지게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는 시중금리가 지금 여기에 반응해가지고 내려간다는 거 그 자체는 뭐 이렇게 나오면 시장이 좋아할 만한 뉴스이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사실 이런 지수들 나오는 다른 것들보다도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요겁니다. 이제 물가지수. 프라이스인데요. 왜냐하면은 지금의 작금에 지금 그 증시에서의 걱정거리는 사람들의 결국은 인플레가 얼마나 빠르게 내려올 수 있느냐, 내려오기나 하는 거냐 이거인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높은 연관관계를 지니고 있거든요. 뭐냐면 CPI하고요. ISM 프라이스를 6개월 이제 시차를 두고서 보면 이 프라이스가 6개월 빨라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간다는 건 나중에 CPI가 내려갈 거다라는 그런 거를 과거 데이터들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 더 떨어졌어요. 52.5에서 51.7까지 떨어졌습니다. 과거에 이게 코로나 이후에 공급망 교란이 한창일 때 90도 넘어갔었던 지표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쭉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희망이 진짜로 계속은 보일 거다. 예, 이거. 근데 뭐 당장 그럼 다음 주에 나올 게 여기서 떨어질 거냐? 그렇게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게 떨어지고 있을 수도 있고 올라가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은 그렇게 한두 달은 안 맞을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장기 곡선을 그려놓고 보면은 맞아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산업별 코멘트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공급망 교란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이것이 풀려나가는 업종도 있다라는 희망도 좀 나오고요. 또 그렇지만은 경기 침체 우려는 늘어났고 이로 인해서 오더 그리고 재고의 감축 움직임은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하나씩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컴퓨터 쪽 캐파와 숙련공의 부족으로 인해 모든 전자제품의 공급망 관련해 문제 있습니다. 높은 에너지 비용은 여전히 운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화학,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우리는 일부 고객의 주문 철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운송 장비, 생산이 안정적이고 수요가 약간 감소하는 가운데 수주 잔고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요 자동차입니다, 이게. 다음 음식료, 거의 모든 공급업체가 리드타임 증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재고를 보유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공금속,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업황은 거의 하락세입니다. 경쟁업체들의 임금 인상으로 인해 직원을 구하고 유지시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전자제품, 업황은 계속해서 좋습니다. 공급망 내 일부 커머디티는 안정화되기 시작했지만 다른 것들은 여전히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전기 및 와이어링 관련 부품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원하는 만큼 꾸준하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비금속 광물 제품, 공급망 여전히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제조 공장의 가동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수요와 실행이 필요합니다.
플라스틱 고무 사업은 여전히 좋습니다. 원자재 구하기가 더 쉬워졌으며 몇몇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타 제조, 견적과 주문 모두 여전히 좋습니다. 하지만 모터 및 전자제품의 부족으로 인해 2022년 남은 기간에 대한 새로운 주문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계, 많은 품목에 대해 공급망 교란 여전히 문제입니다. 생산 측에서는 인력 배치에 여전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일부 주요 품목, 특히 수입품에 대해서는 우리는 필요 이상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재고를 줄이기 위해 구매를 줄이고 예측치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재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번 달에 들어와서 가장 큰 특징은 재고에 대해서 무지하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저는 요 코멘트만 봐도 그런 게 느껴집니다. 아, 전형적으로 역실적에서 재고를 감축해 나가는 과정에 기업들이 실제로 들어갔구나. 예, 그렇게 봅니다. 다음으로 4일 화요일에 보시면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아주 이슈 메이커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중고 패션 플랫폼 포시마크를 인수했기 때문인데요. 이거 이제 인수했다고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포시마크 자체만 봤었을 때는 뭐 비싸다라고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뭐 기업의 포시마크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에비타로는 플러스 뭐 적자가 나기는 하지만은 그리고 순현금 상태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16억 달러에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순현금 빼면 12억 달러에 샀다. 뭐 회사의 말은 믿어줄 수가 있기는 하죠. 결국에는요. 근데 뭐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서 네이버가 이거 가지고 사업을 얼마나 잘하느냐, 거기에 이 인수건이 실패가 되냐,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성공이 되냐가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액티브 펀드 중에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펀드 중에서 한 군데가 주요 주주였는데 네이버에 2% 중반 정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전량 매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여기가 지난 한 이틀 정도 만에 전량 매도를 던진 것 같고 이쪽에서 우려하는 거는 그건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제 포시마크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뭐 쇼폼, 라이브 커머스 이런 거랑 연결을 해가지고 성장을 한 건데, 근데 그쪽에서 가장 큰 잠재적 경쟁자라고 했으는 틱톡이 미국 라이브 쇼핑 시장에 들어온다고 선언을 했다라는 거죠. 왜 이제 일주일 전에 소식입니다. 물론 이제 틱톡이 그 전에도 한번 들어온다가 했다가 이거를 이제 철회를 했다가 다시 이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우려가 외국인 투자자들은 생각보다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사실 사업성에 대해 가지고서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거 하나는 정말로 부럽더라고요. 뭐냐 하면 일반 주주 보호가 참 눈에 띈다. 지금 요 딜을 보시면은 100% 자회사로 만들어서 상폐를 시키는 딜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들한테 모두 다 15%의 프리미엄을 주고서 네이버가 사가는 구조예요. 즉 대주주든 일반 주주든 그 프리미엄을 동일하게 누립니다. 한국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만 뭐 프리미엄 한 200%, 300% 줘서 사가겠죠. 그러고 나머지 일반 주주들 거, 아니 그 사가는 기업은 오버페이하고 비싸게 샀으니까 매수 단가를 낮추고 싶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5만 가지 나쁜 행동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뭐 실적을 일부러 좀 안 내게 된다든지 뭐 다른 이상한 것들을 자꾸만 그 희석이 되도록 발행해 가지고서는 뭐 한다든지 그런 식이 됐을 텐데 미국이니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도 어서 이런 문화가 뭐 법이 돼야죠, 그렇죠? 네,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이날 이제 그 좋은 소식을 전해준 쪽은 호주였어요. 호주가 금리 결정을 하는 날이었는데 당초 사람들은 50bp 인상할 줄 알았죠. 근데 실제로는 보니까 25bp 인상이 그쳤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굉장히 환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 여기서 이제 선진국들을 말합니다. 그들 중에서 단 한 군데도 매파성을 줄여나가는 데가 없었어요. 물론 이제 영국은 예외죠.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가지고 특히 이제 정치랑도 엮이면서 어쩔 수 없이 QE는 아니지만 QE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차. 그런데 나머지에선 그런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호주가 근데 그 움직임을 처음으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거 이런 식으로 슬슬 시작이 돼서 혹시 연준도 이런 식으로 비둘기 피보팅을 하는 걸 아냐? 라는 기대가 호주에서 이날 좀 생겨났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국인데요. 증시 워낙 빠지다 보니까는 뭔가 정책 같은 것들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실행을 할 것 같은 느낌은 자꾸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증안펀드. 구체적인 시기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기사에서 이달 중 가동 가능하다. 그 다음에 공매도의 전면 금지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요, 상황이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을수록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점점 높아집니다. 당연하죠. 예, 좋으면은 정치권에서 뭐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너무 나쁘면은 그거 자체가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정치권도 더 이상 주식 시장을 나몰라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지금 증안펀드는 좀 쉬운 카드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이거를 약간은 일단은 그전에도 90년대부터 여러 차례 증안펀드가 조성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실행까지도 이어졌었고요. 그래서 이게 뭐 근본 없는 정책이 절대 아니고, 또한 이제 확률로 봤을 때 효과도 꽤 봤었던 정책이에요. 바닥을 잡는데 용이하게 해준. 그런데다가 지금 이걸 조성하기도 쉬운 것이, 코로나 때에 이거 한번 막아보자고 조성하고 막 만들고 있는데 근데 증시가 V자 반등을 해버려서 이걸 사용을 못했어요. 근데 혹시나 또 코로나 당시에 더블딥을 가게 될까 봐서 이거를 해산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아있어요. 근데 금액들은 넣지 안 하고 이제 그냥 이렇게 하겠다라고 미클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때 당시에 돈 넣어야 됐던 사람들, 금융기관들 딱딱딱 이렇게 자기 배분 나눠져 있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것만 넣으면 바로 실행이 가능은 합니다. 다음으로는 공매도에 관한 얘기인데요. 사실 이거 자체가 백스텝이 걸려 있다라고 여러 차례 이제 86번가에서 말씀을 드렸죠.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선진지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외환 시장의 그 개방 문제가 훨씬 크긴 한데, 근데 공매도도 또 이게 자꾸 전면 금지가 돼 있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선진지수 들어가는데 좋은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부 딱 시작을 할 때에는 막 선진지수에, 그러니까 지난 증시 막 빠질 때부터죠. 우리 이제 그 공매도 선진지수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막 시도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공매도를 갑자기 전면 금지를 시키면은 그럼 향후 몇 년간은 모르긴 몰라도 이번 정권 안에서는 아마 선진지수를 우리가 시도를 못 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이번 위기가 그냥 제발 이런 정책들 안 쓰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사실 그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가짐일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정말 쓰기는 싫은데 너무 상황이 나빠지면 1년이 몇 년 뒤에 선진 지수고 뭐고 간에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공매도 전면 금지해야지, 그런 생각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자본시장 관련한 정부 쪽에 계신 몇몇 분들의 인터뷰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오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사실 정말로 하기 싫은데 만약 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내게 되는 그런 부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원유 감산 규모 200만 배럴까지도 이날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유가가 WTI 기준으로 그 전주에 80불이 안 됐어요. 근데 사실 2주 들어와서는 매일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날에는 $80 중반까지도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구인이직 보고서 졸트라고 하죠. 요게 나왔는데 시장은 환호를 했죠. 왜냐하면은 노동시장의 열기가 좀 죽어야 연준이 피보팅을 할 수 있는데 좀 죽은 듯한 모습이 나왔거든요. 잡 오프닝이라고 하죠. 구인 규모 이게 급감했습니다. 그 전에 보면은 1117만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100만 이상, 10%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005만. 예상치가 1077만이었으니까는 엄청나게 하회하는 숫자가 나왔죠. 그래서 파월이 얘기했죠. 실업자 한 명한테 빈 일자리가 두 개나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실업자들한테 유리한 국면이냐. 실제로 보시면 3월에는 1.99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1.6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요번 달 숫자로 인해 가지고서요. 물론 그래도 굉장히 높죠. 이 코로나 때 한창 시작할 때 수준에 대비해서 얼마나 높습니까, 여러분? 그렇기는 하지만 떨어졌다.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환호했습니다. 이 지표를 보고서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뒤에서 물론 월간 고용 데이터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거는 9월 달에 대한 게 아니라 8월 달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졸트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늦게 나옵니다. 시의성은 좀 떨어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있거든요. 요즘에 고용에 대해서 얘기하면 ADP 민간 고용도 있고 졸트도 있고 그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월간 고용 보고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월간 고용 보고서가 사실 이제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본 게임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연습 게임, 리허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졸트 하나만 보고서 배팅을 하긴 조금 어렵다라는 것이죠. 고용 보고서 월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영란은행 이날부터 자신감을 보입니다. 오늘은 채권을 사지 않겠습니다. 영란은행이 원래도 채권 잘 안 샀어요. 사주겠다고 해놓고서는 본인들이 최대 한도로 설정해 놓은 것 대비 전일까지 18%밖에 안 샀어요. 그런데 심지어 이날은 사지도 않았습니다. 22억 파운드 매도 주문 나왔는데 영란은행이 안 사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아, 영란은행이 되게 비싸게 사줄 생각은 없구나. 그러니까 약간 저도 이제 여기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그 전에 이제 문제가 될 정도로 금리가 올라갔던 수준이 있잖아요. 그 수준만 안 넘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떨어져야 될 정도로 개입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게 영란은행의 행동에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다음날도 안 사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일론 머스크 트위터 재차 인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사실 뭐 이쪽은 이제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범인의 영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다음 5일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한국은행 쪽에서는 좀 경계하는 심리를 보였는데, 원래 한 10월 정도부터는 좀 안정화될 이제 좀 이렇게 그 속도가 좀 내려올 걸로 보셨잖아요. 뭐 지금은 거의 말씀하신 대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뉴질랜드가 찬물 끼얹었어요. 사실 뉴질랜드의 금리 정책, 이것까지 뭐 결정까지 저희가 봐야 됩니까? 그쵸? 근데 호주가 이제 전날에 서프라이즈를 줬잖아요. 이웃집이니까 똑같이 서프라이즈 주지 않을까? 아니요. 뉴질랜드는 달랐습니다. 예상대로 50bp 인상을 단행해서 이때부터 또 아시아 증시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오후장으로 넘어가니까는 영국에서 또 악재가 나왔죠. 영국 총리, 신임 총리 고집을 부립니다. 여러분, 감세는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기껏 영란은행이 백스텝 밟아서 희생해서 이제 자산시장 다 좀 살려놨더니 총리가 다시 아주 찬물이 끼얹어 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엔화도 그렇고요, 파운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금리도 그렇고 다시 이제 문제가 됐던 수준을 향해서 거의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해소되기가 참, 이게 정치가 껴들면 좀 힘들더라고요. 다음으로 오펙 이날 이제 실제 결정을 내렸는데, 뉴스에 나온 대로 200만 배럴의 감산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 계속 올라갔죠. 특히나 이제 이날은 재고도 미국에서 나왔는데, 재고 발표가 됐는데 원유하고 그 다음에 휘발유하고 둘 다 재고가 예상 대비 낮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유가 계속 올라갔죠. 바이든 대통령은 상당히 좀 실망했다. 나는 여러분들한테 실망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뭐 좀 정치적인 수사이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이 영향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일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봤었을 때,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높게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구체적인 유가 레벨이 이날 제시가 된 게 있거든요. 나이지리아 석유 장관이 나와가지고서 자기네는 90불 안착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유로 드는 것이, 지금 중동에 있는, 그러니까 오펙에 있는 국가들은 내년도 예산안을 짤 때 90달러를 기준으로 예산안을 좀 짜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0에서 100달러 정도, 그 정도 선을 원하고서 200만 배럴의 감산이라는 거를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그 속내를 좀 확실하게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 하면, 원래는 매달 회의를 했어요. 매달 회의를 했었는데 다음 달은 건너뛰겠답니다. 12월에 열겠대요. 그리고 그 뒤에는 가능하다면 6개월 간격으로 회의를 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더 적극적으로 막 올리고 싶다면 11월에도 열어가지고서 또 감산하고 12월에도 열어서 또 감산하고 이러면 좋은 거잖아요. 오펙 입장에서는요. 근데 이 회의 주기 자체를 늘렸다라는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요, 공격적으로 가격을 올리기 위한 감산이 아니라, 특별히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쭉 빠지면 특별 회의를 열겠죠. 근데 그러지 않다면 지금 레벨에서 유지하고 싶다. 이 정도로 사태가 적당히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특정 레벨 90에서 100달러 정도가 지지되기를 원하는 방어적인 감산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또 고용 데이터 하나 나왔는데 ADP 비농업 고용은 뭐 잘 나왔습니다. 발표치 자체는 별게 없었는데 전월치가 크게 상향이 돼가지고서 잘 나온 걸로 받아들여졌죠.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거의 중요도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월간 고용 보고서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죠. 다음으로 ISM 서비스업 PMI가 나왔는데 예상 대비 또 호조를 보였습니다. 마켓에서도 좀 확인이 됐었죠. 올라오는 게 ISM 쪽은 여전히 계속 좋습니다. 56.7. 자, 보시면은 역시나 여기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은 일단 조금 프라이스 쪽이 살짝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코멘트가 좀 재밌었어요. 사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조업 쪽의 코멘트랑 비슷한 결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쭉 한번 보도록 하죠. 숙박 및 음식 서비스. 계절적으로 8에서 10월에 우리 레스토랑 매출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올해는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더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소비자들의 불확실성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술엔터 쪽에서는요. 9월은 1년 중 가장 비수기 달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매우 바쁜 4분기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으며 공급망에서 약간의 완화 조짐이 보입니다. 농업 쪽 판매 둔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높은 원자재 가격과 인플레이션이 잔디 및 장식 부분 비료에 대한 소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농부들은 가격과 날씨 관련 문제로 인해 이미 소비를 줄였습니다. 건설 매출 크게 줄었습니다. 시장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주문 잔고를 쌓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제조 및 유통업체 설치는 여전히 바쁘고 가격 인상을 전해오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판매 촉진을 위해 주택을 할인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육 서비스. 공급망 문제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구매를 계속 제한하거나 평소보다 빨리 주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부문에서 규모가 더 큰 학교에 대한 전망이 좋습니다. 헬스케어. 노동력 부족 문제가 기업 활동을 계속해 압박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특히 수술용 합성 폴리에틸렌 섬유, 발포체 및 플라스틱의 부족이 지속되고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2월 주문이 한 달 전과 똑같습니다. 물류 리드 타임은 단축되었지만 제품 부족으로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자, 그 다음엔요. 대부분의 산업에서 고용은 계속해 문제입니다.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구인 공고가 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기업들은 직접 직원 채용에 신중을 기하고 비정규직 활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채울 지원자가 부족하기에 이 같은 전략의 실제 실행은 어렵습니다. 칩 부족 현상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연료 가격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식품, 음료, 일부 원자재 및 반도체 칩과 같은 특정 제품의 수급 문제에 여전히 직면해 있습니다. 큰 우려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중국산 제품에 의존하고 있는데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도시가 계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는 주문에 큰 영향을 미치고 리드타임의 불확실성을 야기합니다. 다음 이제 도매업 쪽이 저는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즈니스 활동은 지난달에 비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재고 수준이 기록적인 최고치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과잉 재고 품목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수요 감소와 재고 재조정이 연말까지 비즈니스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재고가 많다, 과잉 재고다. 재고 감소 노력을 하고 있다. 실제로 피크아웃 움직임이 있다. 다만 그동안에 기업 실적은 부진할 걸로 보인다. 라는 얘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내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용평가사들이 나섰습니다. 이태리와 영국에 대해서 무디스, 피치가 각각 등급 하향의 가능성을 경고를 했습니다. 다음 6일 목요일인데요. 영국에서 과연 그 국채 재매입을 결정한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의 진실이 일부분 좀 드러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쿤리프 영란은행 부총재가 서한을 국회의원한테 보낸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나온 내용인데, 여러 LDI 펀드 매니저들로부터 금리 급등으로 인해 펀드 순자산 가치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뜻합니다. 지난달 27일, 8일이죠. 그때 수준만큼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영국의 여러 LDI 펀드들의 경우에는 펀드 순자산 가치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돈을 다 잃게 된다는 거죠. 상황이 계속 나빠져 갔기에 강제적으로 영국채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일종의 이제 비셔스 사이클에 들어간 것이죠. 이게 되면. 당시의 유동성 상황은 매우 나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표현되냐면 LDI에 물린 영국 연기금 파산 위기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가지고서 뭐 금리는 오르고 파운드화는 지난주는 내리는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참 영란은행도 대단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 서한이 공개가 됐는데 이날 고작 1억 5천만 파운드만 매입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실업 데이터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예상은 신규는 20만 4천, 연속은 135만인데 실제는 21만 9천, 136만 1천이 나왔죠. 그래서 최근 보시면은 9월달에 들어가지고서 계속해서 그 실업 쪽에서는 데이터가 내려가고 있다가 요번에 처음으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살짝 나왔습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정말로 좀 그런 모습이 안 나오다가 혹시 이제부터가 진짜로 연준의 굉장한 매파성을 사람들이 보고서 좀 뭐랄까요? 실제로 좀 실업이나 이런 게 증가하는 모습이 혹시 나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한 주치 나빠지는 것밖에는 안 봤어요. 그리고 절대치 자체도 21만 얼마 이런 거는 숫자 자체가 상당히 여전히 고용시장 뜨겁다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조심스럽게 이런 예상을 한번 해봐요. 86번가에서는 아마도 10월 고용 데이터는, 월간 고용 데이터는 11월에 나올 때 조금 냉각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네. 다음으로 있는 닐 카시카리, 요분 요즘 뭐 거의 매파 중에서도 상매파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매파적 발언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 중단 아직 멀었다. 근데 개인적으로 카시카리가 영향력이 이렇게 입지가 그렇게까지 높았나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요즘 발언이 좀 세가지고서 사람들이 인용을 많이 하는데 이분이 그렇게까지 또 젊은 피거든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봐야 되나 하는 생각은 들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이제 과거 파월 발언까지 가져와서 비교를 하는 걸 봤는데 좀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급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다음으로 금요일날 우리나라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사실 예상치가 계속 내려가서 컨센서스 내려갔거든요. 11조 중반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그보다도 낮은 10조 8천억이 나왔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부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날 주식은 오르다가 장막판에 살짝 빠져서 약보합으로 끝났죠. SK하이닉스는 심지어 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삼성전자도 반도체가 부진했대라고 할 정도면 감산 기대가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아직 뭐 삼성의 입으로 그런 얘기 한 건 아니지만 감산 기대가 커져간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시장에서 일부에서는 정말로 나쁜 숫자까지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보다는 높은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상 대비 좋은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저의 생각은 아주 뭐 동일한데요. 반도체 쪽은 4분기 업황 바닥이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날에 금융위원장께서 국감에 가셔가지고 발언한 게 화제가 됐습니다. 삼성생명과 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해결 방법을 고민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생명화재가 전자지분을 매각한다고? 그럼 순이익이 엄청 늘 건데? 아니야. 여기서 더 나가서 지배구조가 개편이 되는 것 아니야? 그럼 정말로 큰일이 엄청난 기회가 발생할 수도 있겠는걸 하면서 삼성그룹 보험주 생명하고 화재가 4% 3%대 이날 좀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꽤 크게 올랐습니다. 이쪽에 대해 가지고서요. 숫자들은 좀 올드하긴 하지만 로직은 똑같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2020년도 8월 26일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죠. 올려놓은 86번가 영상이 있습니다. 삼성생명법을 좀 더 살펴보자. 생명화재에 미치는 영향은인데 요걸 보시면은 어느 정도의 실제로 증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지 알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중국에서 차이신 서비스 PMI 나왔는데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역시 중국은 지금 부동산 쪽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가지고 제로 코로나를 하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막고 있죠. 그런 게 영향을 계속해서 미치고 있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이요. 너무 높아요, 물가가. 수입 물가 지수 나왔는데 또 높습니다. 예상이 2%인데 전월 대비입니다, 여러분. 전월 대비 4.3%면 여기에 12 곱하면 50%예요. 전년 동기 대비 32.7%나 나왔습니다. 정말 독일 분들은 어떻게 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상상이 안 갑니다. 미국 월간 고용 보고서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하이라이트였죠. 금요일에 장 쭉 빠졌는데 이게 제일 크게 영향 결국은 미친 거잖아요. 자, 이제 미국 요번에 고용 보고서 보시면은 일단 취업자 수가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실업률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요. 경제활동 참가율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 시간당 평균 임금의 상승률은 예상과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어떠냐라고 하면 일단 개인적으로 절대 취업자 수가 26만이면 그렇게 뜨거운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상치보다는 높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닉 티밀하우스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에서 제일 최근에 나왔던 거죠. 5만까지 5만으로 이제 신규 취업자 수의 증가가 5만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연준이 매파적일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바이든이 경제가 너무 뜨거웠다가 좀 내려가는 과정에서는 15만까지는 줄어들 수 있다라는 발언, 5만 15만보다는 26만 여전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취업자 수가 어쨌든 와 미국 경기 좋다, 호황이다. 그러니까는 금리 올라가고 주가 쭉 빠지고, 추가적으로 또 이제 실업률이 내려가니까 와 또 50년 만에 최소치네. 그 다음에 경제활동 참가율, 이건 또 예상 대비 내려갔어요. 이건 또 안 좋은 거죠. 왜 안 좋으냐면은 경기가 좀 나빠지면 사람들이 저축을 이제 사용하게 되니까는 다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구직을 안 하던 사람들도 다시 구직 활동을 하게 되면 참가율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근데 참가율이 다시 내려갔다라는 것은 사실 주식이 30% 가까이 빠지고, 그 다음에 자산 가격 다른 곳들도 막 파열음이 나오고 있고, 물가 너무 올라가서 이제 생활 수준은 그 전에 비해 분명히 낮아졌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려는 의지가 높아지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야 이거 인플레가 잡히겠냐? 일할 사람이 확 늘어나야 임금도 상승률이 많이 꺾일 텐데 이게 참 안 좋네. 그래서 이 조합 자체가 시장으로서는 최악의 조합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 걸로 반응이 나왔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클라이막스를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계속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그걸 들었죠. 지금 10월 달에 나올 데이터들이 우리가 좀 안심하기가 이르다. 가령 예를 들면 유럽의 물가 높게 나올 거기는 워낙 문제가 많으니까 또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월간 고용 보고서 나오는데 고용이 또 뜨거울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에 FOMC, 아주 매파적이었던 FOMC의 의사록이 나오는데 그것 또한 메시지가 좀 매파적이지 않겠냐. 사실 CPI는 지금 굉장히 예상이 어렵다. 그래서 알 수는 없지만은 만약 예측치가 또 너무 낮다면 전년 동기 대비 물가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또 안 좋게 반응할 수 있다. 혹은 예상치와 동일하거나 낮게 나온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연준은 한 달치 보고 결정 안 한다 그랬어. 의미 있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거 내려와봤자 여전히 시장은 부정적이고 연준은 피보팅을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10월에 초중순까지 나오는 데이터들은 사실 시장에는 굉장히 좀 비우호적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고용 데이터가 왜 좀 뜨겁게 나올 것 같냐라고 보았냐 라는 거는 실업 데이터 때문이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4주 이동 평균을 해보면요. 이게 3월 말에 바닥을 찍고 4월부터는 계속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그 다음에는 8월 들어와서는 계속 내려갔고 그 기울기가 9월 달에는 가팔라지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하는 게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는 거는 보통의 경우에는 실업 쪽 데이터가 이렇게 내려가면은요, 고용 쪽 데이터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업 쪽에 봤었을 때 2달 연속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으면 월간 고용 쪽에서 냉각된 숫자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요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 시장 일각에서 기대들이 좀 빠르게 너무 자라났던 것도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아마도 이제 시장은 요 두 가지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뭐냐면 첫째는 구인 규모가 급격하게 줄었다. 아까 100만 명 이상 줄었다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가장 최근에 나온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그게 늘었잖아요, 살짝. 그러니까는 일부에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와, 잡 오프닝도 줄었고, 그 다음에 그 잡리스 클레임은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은 노동시장이 완화되고 있네. 그럼 월간 고용 보고서도 완화된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근데 시차를 모르고 하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인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늦어요. 우리 지금 다 9월달 고용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만은 지금 졸츠는 8월달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대로 또 너무 빠른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예요. 우리는 9월달 거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직전 일주일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시차가 다 섞여 있는데 9월 거를 예상을 하려고 하니 안 맞아 들어가는 거죠. 네. 다음으로 유가는 계속 올랐어요. 이날도 자산시장 딴 데는 다 안 좋은데 유가는 올랐죠. 사실 유가가 오르니 또 뭐 증시엔 더 악재가 된 거기도 한데 결국 9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에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안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날 오전에 이미 로이터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예외 적용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기사가 나온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 끝나고 엔비디아에서는 요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자기네가 지금 받고 있는 수준의 규제하고 사실상 동일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켜보면 알겠죠.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뭔가 문제될 거는 개인적으로는 보이진 않습니다. 다음으로 뭐 안 좋은 소식만 있냐 그러면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중고차 가격이 재차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맨하임 인덱스가 매월 5영업일제에 나오거든요. 그 보시면은 요번에 마이너스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3%가 나왔습니다. 사실 두 번 발표해요. 월 중에. 일단 상반월 가지고서 한번 발표하고요. 월 중간에. 그 다음에 월이 끝나고 그 다음 달 5영업일제에 그 달 전체 거를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상반월은 마이너스 2.3이었는데 하반월로 갈수록 하락폭이 더 커졌었나 봐요. 그래서 월간 확정치는 마이너스 3입니다. 제가 이제 그 좀 기대하는 바인데 뭐냐 하면 그 CPI에서 중고차 그 CPI의 중고차 그 항목 있잖아요. 그게 사실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그 CPI를 굉장히 이제 막 그 높은 물가를 만들 때 크게 기여를 했었습니다. 이 중고차 자체가. 근데 이제 이 맨하임 인덱스하고 CPI 중고차하고는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시차가 있어요. 계산해보면은 제일 이제 상관계수 높게 만들어 보려면은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시차가 있다고 보는 게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맨하임이 선행을 해요. 네. 근데 그렇게 보면은 되는데, 근데 지금 이게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맨하임 인덱스 같은 경우는 올 초 대비해가지고서 벌써 13.4%가 빠졌어요.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에 들어가는 중고차의 경우에는요, 연초 대비해서 0.1%밖에 빠지질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격차는 결국 해소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 중고차가 좀 빠져주기만 해도 소비자 물가는 상당히 또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뭐 미국채 뭐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영국 사태 호전되나 싶더니 다시 또 좀 문제가 일으켜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고용은 또 서프라이즈 나왔고, 연준 위원들은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하니 금리가 안 오르기는 어려웠다. 다음으로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연준은 참 환호할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요즘에 이렇게 상황이 막 그 안 좋게 돌아가잖아요, 사실. 근데 기대 인플레는 안정적으로 지금 내려오는 그림입니다. 이게 막 2.3, 2.4 가면 이제 연준이 부담스러워하는 수준인 건데, 그 전주에 2.16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2.18입니다. 이 정도에서 계속해서 간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연준은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는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원유 같은 경우에는 다시 90을 회복을 했습니다. 결국에 또 200만 배럴이라는 엄청난 감산이 유가를 살려낸 거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한 90에서 100 정도를 굉장히 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GDP 예상치, GDP Now인데요.
3분기 예상치가 더 올라갔어요. 2.4에서 2.7로. 근데 이게 어디에서 올라갔느냐라고 해보면 이번에는 이제 찐으로 올렸습니다. PC 쪽에서요. 그러니까 소비 쪽에서 민간 소비 쪽에서 GDP 예상치를 올려낸 거고 이거는 뭐 ISM 쪽의 지표들이 잘 나와가지고서 올라간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요거 가지고 좀 비판을 했죠. 우리가 좀 일회성이라고 얘기하는 정부 지출, 순수출 재고 이게 굉장히 좋아가지고서 이번 분기에 GDP를 주도하는데 그전에는 이제 이거가 나쁘게 나온 거에 대해 가지고서 굉장히 좀 안 좋게 얘기했지 않느냐 뭐 그런 저도 이제 뉘앙스였어요. 뭐냐면 1분기에 미국 GDP 마이너스 1.6이었는데 근데 이 세 항목의 마이너스 너무 컸던 거죠. 다 합치면 마이너스 3.4%포인트 역결을 한 겁니다. 요거를 제외하고 보면 1분기 미국의 GDP가 1.8%였다라는 거고 2분기는 마이너스 0.6인데 또 요 세 개 항목을 수정해 가지고 보면 플러스 0.4였다라는 거고요. 근데 3분기 때 보시면 예상치가 요 세 개 항목을 제외를 하고 보면 사실상 수정 GDP가 중간에 마이너스 구간까지도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ISM 지표들이 다 잘 나오면서 네, 거의 뭐 한 달 반, 한 달 반 정도만인 것 같은데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네. 다음으로 미국의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현재까지 S&P 500 기업 중에 20개가 발표를 했어요. 일단은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한 기업은 14개로 70%입니다. 이것만 보면 괜찮은데 상회 폭 자체는 굉장히 미미하고 쇼크를 낸 기업들은 크게 쇼크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요 20개 기업들 어닝 합산을 해보니까 예상치 대비해서 마이너스 4.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닝 쇼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전에 미국이란 나라는 실적 시즌이 어떠했느냐라고 하면 그 예상치 대비해서 실제로 수치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죠?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예상치 위에 게 다 예상치예요. 밑에 게 이제 실제 발표입니다. 예상 대비 한 1% 잘 나왔고 예상 대비 한 3.8%, 예상 대비 2.5%, 예상 대비 2%, 예상 대비 2.6%. 이때는 예상 대비 더 나빴네요. 그렇죠? 2020년 1분기 코로나네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13%, 그리고 16%, 또 13%. 이거는 뭐 너무 높아서 말할 수 없을 수준으로 높네요. 그죠? 거의 만 30% 가까이 높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이때도 너무 잘 나왔고 이때도 잘 나왔고 두 자릿대면 뭐 계속 두 자릿대 나왔죠. 그러다가 2021년도 2년도 1분기부터는 다시 돌아와서 예상 대비 4.6%, 그 다음에 예상 대비해서 2.3%, 그리고 이번에는 예상 대비 마이너스 4.5니까는 예상치 넣으면은 역상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저는 뭐 똑같습니다. 우리 지금 역실적 한가운데 들어와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총평을 해보면은 그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호재하고 악재가 좀 공존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힘의 줄다리기가 고용이 금요일에 강하게 나오면서 악재 쪽으로 완전히 이제 힘이 넘어가 버렸죠. 근데 다음 주에 CPI 나옵니다, 여러분. 게다가 의사록도 나와요. 겁이 나기에 굉장히 쉬운 환경이다. 전형적으로 클라이막스를 향해 가는 모습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똑같습니다. 예, 뭐 사실은 제가 뭐 예상한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는 오고 있기 때문에 의견이나 뭐 그런 것들을 바꿀 게 전혀 없었던 한 주였다. 그렇게 총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일단 중국 일주일 만에 열리고요. 영국에서 임금 상승률 고용 데이터 나오는데 과연 영란은행 계속해서 긴축을 해 나가야 되는 숫자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겠죠. 그리고 이날에는 앞서 그 서한을 보냈었던 컨리프 부총재 하고요. 그 다음에 베일리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영란은행이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 좀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 금통이 뭐 0.5 올리겠죠.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의사록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의사록 좀 파서 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으로 이게 이제 뭐 모두가 관심 가지는 거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솔직히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 앞에 거는 좀 뭐 예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다음 미국의 실업 데이터 나오고, 그다음 중국의 생산자 소비자 물가, 수출입, 미국 수입 물가, 소매 판매. 얼마나 지금 미국에 요거 가지고서 지금 미국 GDP 많이 움직일 거거든요. 예상치가.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제가 이제 기업 재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게 이제 금요일 날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거 한번 또 보시죠. 뭐 도매 쪽 얘기 들어서는 살짝 꺾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도 그런지 확인을 이날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중국에 이제 시진핑 3연임을 위한 20차 당대회 열립니다. 요 뒤에 여기에서 과연 제로 코로나의 완화가 나올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주 자산시장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